여러분, 혹시 기와집 한 채 값을 주고 죽음을 샀다면, 정말이라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정사, 그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은 한 여인의 맹렬한 인생입니다. 18세기 경기도 광주 땅에서 벌어진 한 번의 결단이 가문 전체를 바꿔버린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걸까요? 혈연이 정말 절대적인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조선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잔혹한 답변입니다. 6살 아이의 한마디가 조선 전체를 움직이고 백냥이라는 돈이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는 이 기적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18세기 중반 경기도 광주의 한 기와집, 정확히 말하면 99칸의 대저택입니다. 기와지붕이 햇빛에 흔들리고 논밭은 끝이 보이지 않으며 곳간 안의 쌀가마니는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볼 때마다 중얼거렸습니다. 저 과부 부인 돈이 많네. 조상 덕분에 저렇게 잘 산다니까. 저딴 집 지킬 남자가 없으니 참 안 됐지. 하지만 99칸의 화려한 기와집 안에는 진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서씨 부인입니다. 나이 36,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내 이름은 서씨다. 나이 36, 남편을 잃은 지 3년. 하지만 내 나이를 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매일 찾아오는 친척 민진사의 눈빛. 그 눈빛은 내 재산을 먹으려는 승냥이의 눈빛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정승의 아내였던 내가 남편이 죽는 순간 완전히 달라진 취급을 받았다. 그것이 가장 무서웠다. 친척들이 몰려듭니다. 호시탐탐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친척이라는 다른 이름이 민진사라는 서씨의 친척이 특히 자주 나타났습니다. 민진사는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누이, 이 재산을 어찌하실 작정입니까? 자식도 없이 혼자 이 많은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문중에서 관리하는 게 당시 조선의 법입니다. 자식 없는 과부의 재산은 결국 남편 문중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서씨 부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밤마다 서씨 부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기와집 곳간에서 쌀자루를 베고 누워서 나는 울었다. 이 집이 내 손을 떠날 거라는 생각에. 그리고 생각했다. 내 재산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이 집을 지키고 싶다고. 하지만 자식 없는 과부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밤 달이 떴다. 나는 창밖을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식이 없다면 만들면 된다는 것을요.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고르는 것이다. 누가 내 아들이 될지를. 마침 봄 대보름날 북적이는 장터로 나갔을 때입니다. 장터의 가장자리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거지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놈, 또 밥을 훔쳤냐? 개처럼 짓밟히는 아이. 보통이라면 울면서 비는 모습이 나올 법한데 이 아이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찰나의 눈빛 속에는 묘한 기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흙탕에 빠진 진주가 여전히 빛나는 것처럼. 서씨 부인은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것을요. 외로움 속에서도 빛나려 했던 그 절박함. 버려졌지만 꺾이지 않는 그 기계. 이 아이다. 이 아이라면 이 집을 지킬 수 있다. 서씨 부인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거지 노파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 얼마에 팔겠습니까?
이 쓸모없는 놈, 뭐 주실 거라도 있으신가요? 100냥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100냥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나요? 기와집 한 채 값입니다. 아니면 쌀 1000가마니 평생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거지 노파는 놀라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여인네, 정신이 괜찮으신가? 정신이 말입니다. 그렇게 동주는 서씨 부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동주라고 직접 지어줬습니다. 동쪽해의 주인이 되라는 뜻으로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저 과부 혼자라는 게 미쳤나 봐. 기와집 값을 그런 거지 아이한테 주다니. 이제 저 재산 다 축내겠네. 하지만 서씨 부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주를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모래알로 보인다는 것을요. 동주를 씻기는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흙을 씻어내니 거기 묻혀있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비단옷의 자락, 귀족의 향기, 그리고 목에 걸린 그을린 나무 토막. 그 나무 토막의 밑면에는 누군가의 필체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축년생 홍. 5글자. 이 5글자가 동주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5글자가 조선 왕조의 권력 구도를 뒤흔들 신호였습니다. 이 5글자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모든 구원의 열쇠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 나무 토막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무게가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산 거지? 이것이 100냥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100냥을 주고 산 거지 아이의 목에 왜 정승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토막이 걸려 있었을까요?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왜 버려졌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아이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은 이 아이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서씨 부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토막이 얼마나 위험한 증거물인지를요.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추적당하는 대상인지를요. 마침 이날 한양 북촌의 한 저택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 홍대감의 집입니다. 홍대감의 아내 조씨 부인이 몸종을 불렀습니다. 저 서자 진짜 죽었나? 예, 부인. 지난해 겨울 역병으로 죽었다고. 조씨 부인이 깊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 다행이야. 이제 자유로워. 조씨 부인은 홍대감의 정실입니다. 하지만 홍대감에게는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죽은 첫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내가 낳은 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마음에는 그 서자가 가시같이 박혀 있었습니다. 혹시 살아있다면? 혹시 언젠가 나타나서 자신의 지위를 위협한다면? 그래서 서자가 태어나자마자 조씨 부인은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깊은 산중에 버렸습니다. 죽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런데 지금 광주 땅에서 아이가 살아있다고? 조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씨 부인의 내레이션.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네. 한 여인이 100냥을 주고 산 거지 아이. 그 아이의 목에는 정승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토막이 걸려 있고 그 아이를 버린 여인은 이미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씨 부인의 99칸 기와집은 그간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4살이 된 동주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그 집의 분위기였습니다. 웃음이 흘렀습니다. 서씨 부인의 얼굴에 주름이 펴졌습니다. 머리칼도 다시 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동주의 지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씨 부인이 곳간에서 쌀을 세고 있었습니다. 민진사가 계속 횡령을 해나갔거든요. 이상하네. 분명 어제는 여기 쉰가마니가 있었는데. 그 순간 내 살배기 동주가 손을 잡고 곳간으로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뭔가 잘못되셨어요? 아, 동주. 뭐 하는 거니? 동주는 그곳 기둥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해의 각도와 기둥의 길이, 그 관계를 순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어머니, 아침과 지금 기둥 그림자가 달라요. 그럼 시간 계산해서 쌀 양도 달라야 하는데. 저대로면 정확히 쉰가마니가 없는 거네요. 서씨 부인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그곳에 있던 민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싼 것, 4살 먹은 게. 동주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그때는 기둥 그림자가 서쪽을 향했는데 아저씨가 올 때마다 기울기가 달라졌어요. 동주의 말은 수학적으로 정확했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알아챌 수 없는 것을 이 4살배기 아이가 읽어낸 것입니다. 민진사는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이후로 민진사는 본격적으로 동주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동주의 정체가 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3개월 뒤 민진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아이는 한양 정승 홍대감의 서자였다는 것. 그리고 조씨 부인이 버린 아이였다는 것. 동주가 죽었다고 알려진 아이가 실제로는 살아있었고 광주의 서씨 부인 집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 민진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게 돈이다. 이게 정말 큰 돈이다. 그런데 정확히 그 무렵 서씨 부인은 한 명의 선생을 집에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주의 재능을 제대로 교육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동주의 지능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다. 마을의 아이 중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의 재능을 제대로 폈을 때 그것이 이 가문을 지킬 힘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때 들은 소문이 있었다. 한양에서 정승 홍대감의 제자로 있었던 박생원이 광주 향교에 온다더라. 나는 즉시 행동했다. 그분이 동주의 스승이어야 한다. 그 선생의 이름은 박생원입니다. 박생원은 조선 최고의 유학자이자 교육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홍대감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박생원이 처음 동주를 보는 순간 박생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주의 목에 걸린 그을린 나무 토막. 그것을 보는 순간 박생원은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사실 그 나무 토막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홍대감입니다. 홍대감이 죽은 첫 아내를 위해 심었던 대추나무. 그 나무가 벼락을 맞아 검게 그을린 나무 토막입니다. 그 나무 토막 밑에 홍대감이 친필로 새긴 글자. 기축년생 홍. 그것은 죽은 아들을 추도하는 비석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박생원은 손이 떨렸습니다. 박생원의 내레이션. 이 아이가 홍대감의 자식이었나? 박생원은 즉시 홍대감에게 보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주는 한양 정승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정승의 양자가 되고 명성도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씨 부인은? 박생원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3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동주의 정체가 밝혀지면 조씨 부인은 동주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둘째, 민진사는 이 기회를 이용해 서씨 부인의 집을 협박하려 할 것입니다.
셋째, 그 과정에서 서씨 부인과 동주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박생호는 침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와 서씨 부인의 그림자가 되겠다. 이 비밀을 지키겠다. 시간이 될 때까지. 그런데 시간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박생원이 침묵하기로 결심한 그날 밤, 민진사는 이미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 어떻게 한양의 정승집을 찾아갔을까요? 민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광주의 마을 장터에서 들은 입소문으로요. 그 거지 아이 정승의 자식이래. 민진사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정승집 중에 누가 서자를 버렸는지는 조선의 양반들 사이에서는 공공의 비밀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그 아이를 버렸다는 것도,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도. 따라서 민진사는 그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협박의 검을 들고 말입니다. 동주의 비밀을 팔기 위해, 조씨 부인을 협박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나올 엄청난 돈을 손에 쥐기 위해. 한양 북촌의 고급 저택. 조씨 부인이 민진사를 앞에 두고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살아있단 말입니까? 네, 부인. 광주의 서씨 부인 집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숨만 안 쉬어도 좋을 정도로. 조씨 부인은 방금 전까지의 안정감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서자가 살아있다면 조씨 부인의 지위는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홍대감이 그 아이를 인정한다면 조씨 부인은 더 이상 홍대감의 정처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조씨 부인의 결정은 빨랐습니다. 그 아이를 없애야 합니다. 네, 부인. 하지만 은자 100개짝을 드리겠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말고 그 아이와 그 과부를 이 세상에서 없애주십시오. 민진사는 은자 100개짝을 들고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9칸 기와집이 불 위에 올려졌습니다. 민진사가 고용한 왈패들이 밤중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화염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잠에서 깬 순간 이미 집 전체가 불 속에 있었습니다. 동주, 동주. 서씨 부인이 화염 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동주를 안고 불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옷이 타고 있었습니다. 머리칼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주를 안고 집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불타는 집을 뒤로 하고 서씨 부인은 동주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99칸의 화려한 기와집은 이제 잿더미였습니다. 백냥에 산 동주가 남긴 것은 잿더미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서씨 부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박생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입니다, 부인. 박생원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실 박생원은 이미 민진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소문에서도 마을 사람들의 말에서도 민진사가 며칠간 광주를 떠났대. 박생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진사가 돌아올 때 무엇을 가져올 것인지를요. 따라서 박생원은 그날 밤 서씨 부인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말을 탄 채로 동주와 서씨 부인을 지킬 준비를 하며요. 화염이 하늘을 향해 치솟는 순간 박생원은 움직였습니다. 훈장님, 이게 뭐지? 이게 정말 문중의 소유였던 광주 향교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기회를. 무슨, 어떤 기회입니까? 조만간 정승 홍대감이 광주로 시찰을 올 것입니다. 그 기회를 노리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다, 부인.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백냥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박생원의 말대로 서씨 부인과 동주 그리고 박생원 세 사람은 광주 향교의 몸에 숨어듭니다. 향교는 지방의 교육기관입니다. 여기서는 관리들과 유생들이 공부하고 때로는 방문객들이 머물다 갑니다. 한두 명의 손님이 더 있다 해도 관계자들은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박생원이 교육을 맡은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그의 지위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길었습니다. 음식은 부족했습니다. 밤마다 서씨 부인은 동주를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못 샀나? 내가 너무 욕심을 낸 건가? 하지만 동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4살이 된 동주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어머니는 내가 필요했고 나는 어머니가 필요했어요. 이건 운명이야. 정확히 3개월이 지났을 때 박생원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홍 대감이 내일 광주 향교에 오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부인. 이제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향교에서의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동주는 이제 6살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광주 향교의 입구에는 홍 대감의 가마와 수백 명의 수행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승의 시찰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관리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진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향교의 입구, 홍 대감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권력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조선 최고의 정승이 한 지방 향교에 시찰을 하는 것은 행사였습니다. 그 순간 입구를 가로막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민진사와 그의 왈패들이었습니다. 정승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홍 대감의 눈이 좁혀졌습니다. 누군가? 저는 광주의 민진사라 합니다. 정승님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있어. 바로 그 순간 진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왈패들의 무리를 헤쳐내고 한 아이가 나섰습니다. 6살의 동주였습니다. 동주의 목소리. 아저씨,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그 아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동주의 목소리. 물어볼 게 있어요. 공자님은 사람을 2가지로 나누라고 했나요? 민진사의 목소리. 뭐? 동주의 목소리. 사람을 신분으로 나누고 돈으로 나누고 힘으로 나누는 게 공자의 가르침이에요? 동주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광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찬바람이 스쳐간 것처럼. 논어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라고. 신분 없이, 편견 없이. 그게 공자의 진짜 가르침 아닌가요? 홍 대감이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홍 대감의 내레이션. 이 아이는 누구인가? 그런데 아저씨는 사람을 신분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이 어머니와 나를 왜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주의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정승님, 저희는. 그 순간 동주가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향기를 잃지 않으니. 홍 대감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시는 그가 죽은 아내를 추도하며 지었던 시였습니다.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밤새 눈물로 썼던 그 시였습니다. 오직 자신과 한 제자 박생원만이 아는 시였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홍 대감이 동주의 목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을린 나무 토막, 그 나무 토막에 새겨진 글자. 기축년생 홍. 홍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홍대감의 목소리는 나왔지만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울음이었습니다. 정승 홍대감이 향교의 광장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백 명의 수행원들 앞에서,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6살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홍대감의 목소리, 내 아들이 살아있었나? 동주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민진사와 왈패들은 즉시 포위되었습니다. 정승의 호위대에 의해서요. 민진사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왕을 협박하려 한 죄로, 아이를 살해하려 한 죄로.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홍대감이 동주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내 아들, 한양으로 가자. 이제 정승의 아들로서 살 수 있다. 그 순간 동주가 홍대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신분 높은 어른의 손을 거부하는 6살 아이.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홍대감의 목소리. 뭐라고? 나를 낳아준 분은 대감님이 맞아요. 하지만 나를 사람으로 키운 분은 이 어머니야.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어요. 홍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승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그것은 회한이었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그 순간의 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홍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씨 부인 앞에서요. 부인, 제발. 제 아들을 키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정승님, 이게 제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인, 제가 간청합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로서 이 광주에서 함께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동주의 또 다른 아버지로서 옆에 있겠습니다. 서씨 부인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홍대감은 박생원에게 묻습니다. 훈장님, 이 모든 것을 아셨나요? 예, 정승님. 이 아이의 지혜로움이, 그리고 이 부인의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백량의 세 번째이자 가장 아름다운 반전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주 땅의 한 저택에서 서씨 부인은 이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박생원은 흰 머리를 휘날리며 향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주는 한양의 과거 시험장입니다. 정승 홍대감의 이름도 광주 서씨 부인의 이름도 들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곳입니다. 홍동주, 장원급제. 그 외침이 한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주는 이제 26살입니다. 정승 홍대감의 아들이 아닙니다. 정승 홍대감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주 자신의 실력으로 합격한 것입니다. 어사화를 꽂은 신진관리 홍동주. 그의 첫 발걸음은 한양이 아니었습니다. 광주로 향했습니다. 장원급 제자의 복장 그대로 동주는 광주의 한 저택에 들어섰습니다. 그 저택은 새로 지어진 기와집이었습니다. 99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따뜻해 보였습니다. 서씨 부인과 박생원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동주의 목소리, 어머니, 훈장님. 동주는 절을 했습니다. 아니, 엎드렸습니다. 완전히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씨 부인이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우리 아들, 드디어 해냈구나. 나레이터. 그 순간 박생원이 동주에게 물었습니다. 박생원의 목소리. 동주, 이제 훈장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나?
동주가 박생원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한 그 사람을 말입니다. 불타는 집에서 자신을 건져낸 서 씨 부인의 뒤에 있었던 그 사람을 말입니다. 네, 아버지. 세 사람이 모두 울였습니다. 혈연 없는 세 사람. 돈으로 만난 세 사람. 하지만 가장 진정한 가족이 된 세 사람. 백냥이라는 돈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동주는 관직을 그만두고 다시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서 씨 부인을 돌보기 위해서요. 박생원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이제 스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은 그 저택에서 조용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낮에 함께 책을 읽고, 저녁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이 드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인가요? 아니면 꾸민 이야기인가요? 조선 정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 이야기가 정말로 일어났나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이 가장 아름답다.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세 사람이 자신들의 삶을 이 세상에 자랑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조용히, 따뜻하게, 진정으로 살아갔을 뿐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물음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인가요? 혈연인가요? 아니면 시간인가요? 아니면 사랑인가요? 백냥에 사온 거지 아이와 과부가 만든 가족.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혈연이 가족이 아니라 선택이 가족입니다. 돈이 가족이 아니라 헌신이 가족입니다. 신분이 가족이 아니라 사랑이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백냥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진정한 가족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아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